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살다가 어이없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대학 동문 선후배 사이라면서 친한 척하던 예비 시모가 우리 아버지를 보자마자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을 깨버렸어요. 아버지가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면 평생 가슴 치며 한으로 남았겠지만 예비 시모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담긴 명함 한 장 때문에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문구 기억나시나요? 전자회사 광고였는데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잘하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때 예비 시모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저는 결혼을 하고 제가 평생 땅을 치며 후회했겠죠. 결국 예비 시모도 순간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평생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어리석은 예비 시모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평생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제가 겪은 어이없는 예비 시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여기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면 저도 이제 새 출발하려고요.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예비 시모는 허영심이 많고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볼 때부터 자기 자랑이 심하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나 강남에 오래 살았고 이대 나왔어. 우리 친정아버지도 산부인과 의사였지. 남편도 치과 의사였고. 내 아들도 내과 의사란 말이지. 나처럼 의사 잘 아는 사람 없을걸? 너도 애 낳으면 아마 똑똑한 아이 낳을 수 있을 거다. 우리 집안이 그래.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어요. 제 성격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또 소심한 성격도 아니라서요. 게다가 결혼이 남편이랑 살 거지 예비 시모랑 살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생각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싹 바뀌긴 했지만요. 이렇게 예비 시모는 대학이 어디다, 돈이 얼마 있다, 직업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면서 판단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시모에게 인사 갔을 때부터 어느 대학이냐, 부모는 뭐하냐 등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대 영문과를 나왔다, 아버진 사업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저는 부모의 직업을 물어보는 것이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다 계산하기 위함이었더라고요. 게다가 제 집이 강남 삼성동 어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몇 층 몇 호 시세까지 알더라고요. 자가냐고 물어서 자가라고 했더니 그 후부터 예비 시모는 저와 동문이다, 너무 좋다, 반갑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아는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와 전혀 딴판인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조용한 남자였기에 제가 선택했거든요. 아직 만난 지 6개월이 된 사이지만 3개월째 결혼하자고 남편이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남편을 소개받을 때에는 결혼이 목적이다 보니 성격도 온순하고 성실한 남편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만난 예비 시모. 저 첫 만남 이후 이런 시모와는 못 살겠다 싶었는데요. 예비 남편이 어머니가 어차피 제주도에서 살고 있으니 저랑 만날 기회도 많이 없다고 말하니 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좋은데 시모가 이상하다고 결혼을 쉽게 깨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참고 사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시모한테 당하고 우는 며느리가 되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예비 시모의 성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뒤끝이 없는데 요새 말로 쿨하다고 한다며? 게다가 우린 동문이니 선후배처럼 여기면서 잘 지낼 거니 걱정하지 마라. 예비 시모는 상견례 하기 전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밥을 먹자, 차를 마시자, 쇼핑 가자 이렇게 만남을 요구했어요. 결혼하면 당신은 제주도에서 올라오지도 않을 텐데 어차피 볼 시간 없지 않냐는 겁니다. 제주도에는 예비 시부가 암 수술 후 요양차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모는 앞으로 만날 시간이 없으니 서울에 볼일 보러 올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대학 선후배처럼 지내자. 그래야 거리감도 없지. 나를 어머니라고 대하지 마. 그냥 편안한 언니처럼 선배라고 생각하렴. 어머니가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낯이 간지러웠어요. 한두 살 많은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차이가 나는데 선후배라뇨. 그래서 선을 긋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니, 누가 그러는데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어머님께 예의 바르게 해야죠. 저는 어조도 높이지 않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더 좋아하는 거 있죠?
어머, 얘 좀 봐. 역시 나랑 대학이 같아서 그러나 말을 똑부러지게 한다. 내가 그래서 널 좋아하는 거 아니니? 이번 동창회에 같이 좀 나가자. 나도 대학 교수 며느리 있다고 자랑 좀 하게. 예비 시모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하하호호 웃어주었어요. 자기 소원이 동문 며느리, 대학 교수 며느리래요. 저는 아직 시간 강사였는데 굳이 전임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상견례도 안 했지만 당장이라도 끌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물론 저는 그때마다 요리조리 잘도 피해갔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제가 수업하는 대학으로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배고프지 하면서 백화점 식당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우리 며느리인데요. 우리 아들도 의사, 며느리는 교수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만났어요. 좋겠죠? 주문을 받는 종업원한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는 사람 족족 그따위 자랑하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나름 좋은 환경이니 공부를 자연스럽게 했어요.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닌 결과인데 무슨 역경을 뚫고 이겨낸 사람처럼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는 자랑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어필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었어요. 저랑 예비 남편이랑 알지도 못하는 접대하는 종업원들이 좋겠다고 칭찬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백화점에 쇼핑을 가도 예비 시모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서비스를 위해 점원이 모녀지간이냐고 물어보면 맞는다고 해놓고 같은 대학이니 어쩌고 하면서 자랑을 늘어놓는 거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랑 동문이잖아. 이대 동문. 옛날에는 이대 영문고 하면 여자로 최고였어요. 혼자 돌아다니며 자랑만 하면 저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안 보면 그만인데요. 하지만 굳이 저를 불러내서 이곳저곳을 헤매니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문 자랑하고 싶어 저를 부르나 했지만 실상은 돈이었어요. 명품은 아니더라도 백화점에 가서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 같은 것을 고르더니 저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계산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는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리는데요. 처음에는 가볍게 스카프나 열쇠고리 같은 비교적 가격이 낮은 물건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아무나 못 만나. 의사, 사모 아무나 되나? 요새는 의사 되는 것도 돈 많이 들어. 나 정말 힘들게 키워서 너 주는 거다. 이 정도는 네가 감수해야 해. 예비 시모는 의사가 무슨 재벌이나 되는 것처럼 거드름 피우더라고요. 얘 정원아, 이건 어떠니? 저건 괜찮아? 이러면서 옷을 잔뜩 고르는 걸 있죠. 그래놓고 계산대에 가서는 뒤에 있는 예비 며느리가 계산할 거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것도 말하면서요. 제 신상이 그렇게 노출되는데 계산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 후배하고 이렇게 쇼핑하는 거 너무 소원했거든. 너무 좋구나, 정원아. 우리 인연이잖아.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야. 선배처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편하게 대하거라. 그게 말처럼 쉽나요? 어떤 선배가 후배 지갑 거덜내려고 하겠어요. 게다가 원래 선배가 후배한테 밥 사주고 그러지 않나요? 말이 후배랑 즐기는 데이트죠. 속된 말로 돈 뜯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처음엔 받아줬어요. 한두 번이야 사드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불러내는 통에 제가 더 이상 안 참았어요. 무슨 하인 다루듯이 정원아 가서 계산해라 이러니 참을 수가 없었죠. 돈푼이는 집안딸 같은데 의사랑 결혼하니 돈을 마구 쓸 거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후배야 이런 호칭을 쓰면서 저를 백화점 앞으로 불러냈어요. 평소처럼 물건을 고른 후에 점원한테 저기는 후배가 계산할 겁니다. 이럴 것이 불보듯 뻔하니 제가 선수를 치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 각오해야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비 시모 앞으로 뛰어가 말도 안 되는 애교를 시작했어요. 시모도 웃는 얼굴로 저보고 사달라고 하니 저도 똑같이 하려고요. 선배님, 이거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저도 선배가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면 진짜 좋겠어요. 원래 선배가 후배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어머니. 선배님이라 정말 좋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선수를 쳤어요. 그리고 제일 비싼 매장에 들어가서 향수 몇 병을 집어들었어요. 백화점 입구에 가면 1층에는 주로 화장품이나 향수 판매장이 있잖아요. 한 병에 수십만 원짜리인데요. 그날은 제가 먼저 점원에게 말을 붙였어요. 저희 시어머니인데 저랑 대학 동문이세요. 이대 영문과 아시죠?
엄마도 꽈톱, 저도 꽈톱이지 뭐예요. 오늘 향수를 사주신대요. 너무 좋겠죠? 선배님, 계산해주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동안 울분이 쌓였는지 입에서 말이 마구마구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백화점 주변에 같은 대학 동문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할 일이지만 저는 살고자 연기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예비 시모의 길을 꺾어내지 못하면 결혼 생활 내내 괴로울 것이 뻔했거든요. 게다가 꽈톱은 거짓말이었어요. 하늘 높이 띄워드려야 지갑을 꺼내들 것만 같았거든요. 게다가 점원이 제 뜻을 알아들었는지 어머 꽈톱 하면서 대단하시다 멋지다 막 칭찬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 예비 시모가 카드를 꺼내더군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았는지 비릿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제가 고분고분한 줄 알았는데 자기랑 같이 행동하니까 어이가 없고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멈추지 않았어요. 칼을 꺼냈으면 끝까지 잘라야 다신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선배님, 오늘은 제가 안심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요. 사주실 거죠? 원래 선배가 후배 사랑해주잖아요. 선배님 최고! 9층에 가면 양식당 있어요. 제가 사람들 다 들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거든요. 선배, 선배 하면서 말이죠. 양식당 가서도 제가 일부러 주방장을 불렀어요. 스테이크 맛있다고 하면서 주방장을 치켜 세운 뒤 예비시모를 소개했죠. 이분이 예비시모인데 대학 선배다. 그래서 오늘 밥은 산다. 등등.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버렸어요. 아마 양식당 사람들 모두 예비시모가 밥을 사는 걸 알 정도로 말이죠. 아마 그날 예비시모 100만 원 가까이 돈을 썼을 거예요. 물론 제가 해드린 비용의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너무 속 시원한 거 있죠? 그 후에 집 돌아가기 전에 예비시모가 저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원아, 사람들 앞에서 너무 선배 선배 그러는 거 보기 안 좋구나. 우리 자제하도록 하자. 헤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있죠? 역시 거울 치료가 정신개조에는 중요한 건가요? 저는 또 헤헤 웃으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이 그동안 저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시길래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따라했거든요? 하지 말까요? 보기 안 좋으세요? 알겠어요. 선후배 사이 참 좋았는데 아쉽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시모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가관도 아니었어요. 역시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아니요. 그건 싫어요. 이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좋았어요.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올라와 저에게 전화했는데 그 후에는 제주도에서 잘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아마 계속 시모의 이상한 행동이 있었다면 결혼 안 하겠다 제가 발표했을 텐데요. 예비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선뜻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희 엄마 이상해 이런 소리가 쉽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소개해준 외삼촌을 찾아갔어요. 삼촌, 예비 시모 이상해. 전원생활에서 서울로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맨날 올라와서 선배니 후배니 맨날 학연에 집착한다니까? 요샌 안 오시지만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이렇게 외삼촌한테 제가 따지면 속이라도 조금 시원해졌어요. 도대체 왜 이상한 예비 시모가 있는 남자를 소개했냐고요. 솔직히 어떻게 알겠어요. 시모가 어떤 인물이라는 걸요. 그래도 괜히 원망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했어요. 외삼촌은 남편의 지도 교수예요. 외삼촌은 남편이 착실하고 예의 바르고 단정해서 조카의 짝으로 괜찮겠다 싶어 저를 소개해 주었어요. 외삼촌은 이혼남이고 아직 자식이 없었거든요. 특히 외삼촌과 저는 예전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서 그런지 더 잘 통하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외삼촌은 계속 우리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죽고 나자 제 나이가 고작 15살이라 외삼촌도 선뜻 누나가 없다고 우리 집을 나가진 못했어요. 사춘기에다 엄마 잃은 슬픔이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제 마음을 잘 다독이게 도와준 것도 외삼촌이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외삼촌은 결혼하게 되었는데 2년 만에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이혼남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을 소개할 당시 저희 아버지가 외손주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니 삼촌이 신랑감을 물색했어요. 솔직히 우석이만 좋으면 됐지. 나머지는 나도 모르지. 설마 시무가 같이 살자고 하겠어? 우석이도 자기 엄마랑 같이 안 산다고 했는데? 그건 확실해. 자기 엄마 감당 아무도 못한다고 절대로 같이 안 산다고 했어. 뭐? 그 사람도 자기 엄마 이상한 걸 알고 있네? 무섭다, 무서워. 그럼 이 결혼 해야 해, 안 해야 해? 우석이는 좋잖아, 아니야? 솔직히 아직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 우석이는 진짜 내가 보증해. 설마 이상한 남자를 하나뿐인 조카에게 소개하겠니? 하늘에 있는 누나 무슨 낯짝으로 보려고? 하긴 삼촌 말도 맞았어요.
앞으로 남편도 바쁘고 저도 바빠지니 만날 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울인데 당장 만나야겠다면서요. 급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예감이 이상해서 예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하필 급한 수술이 잡혀서 늦게 온다는 거예요. 저는 청심환까지 먹고 시모를 만났어요. 사람이 감이란 것이 있잖아요. 뭔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예비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예비 시모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제주에서 말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살아야겠구나. 너희들 결혼하고 애 낳으면 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말이야. 카페에 앉자마자 커피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폭탄을 제 머릿속에 투하했어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 같이 살자고는 하지 않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슬픈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잖아요. 같이 살자는 거야. 무슨 집을 따로 얻어?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만이야. 첫 아이 낳고 얼마 키우고도 나면 내가 내려가마. 저는 덜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기 때문이에요. 한 모금 마시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버님 요양사 내려가셨는데 서울에 오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많이 좋아지셨어. 간병인도 잘해주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그리고 정원이 네가 일해야 하니까 집에 내가 있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니? 그동안 우리 선후배라서 친해졌잖아. 입은 웃고 있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종업원이 가져다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살다뇨. 어머니랑 저랑 성격도 너무 달라서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차하면 지옥문이 열릴 것만 같았거든요. 여기서 시모 페이스에 말리면 평생 함께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는 우석 씨랑 단 둘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당분간 아기 생각도 없고 어머님이 해줄 일이 없습니다. 너무 단칼에 거절하는구나. 네가 너무 버릇이 없어. 난 걱정이다. 저번에 보니 향수 같은 고급 제품도 헤프게 구매하고 음식도 비싼 것만 사 먹고. 왜 그러니? 혹시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의사 만나니 정신을 못 차렸니? 그건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따라했을 뿐이에요. 싫다고 하셔서 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 그 정도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돈 벌고 있어요. 사후 경직 월급이 얼마 된다고 그래. 내가 좋게 봐서 교수지. 네가 교수니? 그냥 강사 아니야? 그 정도 위치에 우리 우석이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또박또박 대드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뱃속으로 쓰린 커피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아랑곳 없이 더 심한 말을 내뱉었어요. 의사 월급 많다고 그거 다 쓰게 되면 어쩌니? 게다가 친정엄마도 안 계신데 나라도 가르쳐줘야지. 안 그래? 가정교육은 중요한 거야. 내가 선배라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제가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요? 제가요? 어머니, 예의 없게 한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당장 연락해서 나오라는 것도 거부하려다 어른이 비행기 타고 오는데 나가는 게 도리로 앉아있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니. 짜증이 나는 얼굴로 겨우 앉아있는 게 예의니? 집에 의사라곤 외삼촌밖에 없잖아. 의사 부인으로 덕목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야지. 너희 아버지 집에서 쉬신다며?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외삼촌 덕분에 큰 것 같은데 외숙모도 안 계시잖아. 내가 도와줄게. 의사 부인 덕목이라뇨. 어머니, 그런 것이 어딨어요. 의사가 특수한 직업이지만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 우석 씨 의사라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서 결혼하는 거지. 그깟 의사라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 얘 봐라. 그깟 의사? 네 주제에 가당치도 않은 거였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아버지 의사야. 내 남편도 의사고 내 아들도 의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내 남편 내가 내조해서 병원장까지 만들었다. 비록 대형 병원은 아니지만. 지금 우석 씨 병원장 못 만들까 봐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 병원장이라도 만들어 주려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어쩌려고 그러세요? 뭐라고? 솔직히 안 교수님 봐서 너 며느리로 맞이했다. 주제도 모르고 나서지 말라. 남들은 의사 며느리 맞이하라고 하지만 아니야. 남편 스트레스 다 받아줘야 하는데 같이 의사인 건 나 싫거든. 다신 이런 건방 떨지 마. 건방이 아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우석 씨 뜻도 저와 같을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저 결혼 못하고요. 합가는 아닙니다. 정원아, 지금 내 아들 병원에서 최고 대우 받아 병원장 될 수도 있어. 이사장이 우리 아들 좋아한대. 그래서 가능한 거야. 물론 네 학위에 달렸지만. 병원장 제 학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석 씨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알기론 모든 의사를 좋아하세요. 우리 삼촌도 좋아하시고요. 아시겠어요? 너한테 대학 선배뿐 아니라 의사 부인 선배로 혹은 인생의 선배로 멘토 좀 하겠다는데 왜 이래? 그러니까 같이 살 거야. 그렇게 알고 혼수 준비해. 그때였어요. 예비 남편이 들어오더니 한 번은 못 본 무서운 얼굴로 예비 시모를 노려보는 거였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정원 씨한테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그리고 같이 살다뇨. 전 싫습니다. 절대로 같이 안 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정원 씨, 일어나요. 같이 나가요. 더 듣다가 화병 나서 죽어요. 예비 남편은 제 손목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했죠. 같이 살 일도 없고 이제 예비 시모가 연락해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제주도 한번 내려가 예비 시부를 만나고 결혼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잘난 척이라고 하죠. 남한테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하게 저 외동아들이 아니에요. 형이 하나 있었는데 뇌성마비였거든요. 17년 살다가 죽은 형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것도 없던 일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뇌성마비 아들을 키우면서 모자란 아이를 낳았다며 예비 시모가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 집안에서 뇌성마비가 유전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많은 걸 몰랐냐고 반문했더니 예비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겁니다. 의사 집안이요? 엄마가 그래요? 외할아버지랑 할아버지 다 농사 지으셨는데요. 진짜 엄마가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의사 집안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치과 의사셨지만 나중이면 책방 운영하셨어요. 하긴 치과 운영하셨으니 병원장은 맞나? 아무튼 엄마가 정원 씨한테 많이 밀렸는데요. 불리하니 거짓말했나 봐요. 예비 남편은 엄마는 자기가 이제 막아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모가 그렇게 다급하게 올라와 서울에 같이 살자고 어필한 것은 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떠든 말 같았어요. 제가 호락호락한 며느리가 아니란 것을 알고 서울 살겠다 협박하고 반응을 보려고 했나 봅니다. 제가 그 작전에 안 먹혔다는 것이 문제지만요. 생각해보면 예비 시모가 제주도에서 올라와 서울 어디서 정착할 수는 있겠지만 저와 살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시집살이를 사서 할 만큼 바보는 아니니까요. 어찌되었든지 합가는 불가하다고 정확하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게 이야기했으니 더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도 솔직히 예비 시모에게 평생 시달렸다고 해요. 의사 못하면 안 된다고 어릴 때 맞기도 많이 맞았고요. 그래서 결혼으로 인연을 끊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없었으면 그만 만나자고 해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솔직히 시모와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내심 기뻤어요. 그 대신 하나 궁금한 것이 있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우리 집안 이야기 안 했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버님이 병원 이사장인 거 알면 더 이상해져요. 엄마 난리 나겠죠. 정원 씨 더 괴롭히면 어떡해요. 상식적으로 이사장 딸이면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맞는데 엄만 저 기죽을까 봐서 안달 복달일걸요. 엄마가 정 힘들면 이민도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마요. 우석 씨 어머니라서 잘 보이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요. 정원 씨가 그래도 고맙게 엄마 받아줬잖아요. 엄마는 제가 의사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는데 문제예요. 적당히 하면 좋은데 장인어른 소개는 상견례 자연스럽게 하죠. 예비 남편의 뜻이 예비 시모에게 전해진 탓일까요? 몇 주간은 정말 잠잠했어요. 합가 이야기도 물 건너갔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상견례를 할 차례가 되었어요. 이럴 때는 죽은 엄마가 더 생각났어요.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에요. 저는 예비 시모의 말대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죠. 외삼촌도 자기를 아들처럼 키운 엄마가 죽자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삼촌이랑 아버지, 저랑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 잃은 불행 다음에는 더 심한 것들이 오지 않겠다 싶었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아버지가 몇 해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불구가 되셨어요. 그 당시 50 초반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해 충격이 컸어요. 불행이 자신을 덮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다시 경영 공부도 시작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인 것 같아도 병원 이사장입니다. 전직 의사셨고요. 그걸 예비 시모에게 숨겼죠. 왜냐고요?
물론 예비 남편 뜻이었어요. 어머니가 유별나셔서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하시면 제가 낯을 볼들 것 같아서요. 아니면 정원 씨 기선을 제압하려고 난리를 치면 저 감당 못해요. 정원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장인어른 때문이 아니라요. 정원 씨 정말 좋아합니다. 예비 남편은 이 결혼에 부모들의 직업이 무슨 상관이냐고 덧붙였어요. 하긴 그 말도 맞죠. 우리 아빠가 이사장이고 병원을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남편이 병원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저희 부녀는 철저히 각자의 삶에 충실히 하고자 했어요. 남편도 제 뜻을 이미 알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상념에 사로잡혀 상견례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예비 남편이 예약한 조용한 호텔 양식당으로 향했어요. VIP만 가는 방이었는데 아마 삼촌이 정해준 곳인가 봐요. 왜냐하면 아버지랑 제가 자주 이용하던 곳이거든요.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니 새로운 곳은 아무래도 어려울까 배려했다고 했어요. 시모는 몸이 아픈 시부 대신 혼자 참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주도로 한번 방문하기로 했고요. 예비 시모는 저한테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지 째려보시더라고요. 하긴 같이 안 살겠다고 했으니 그럴 수 있겠다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 이후 시모의 행동으로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해서 차가 막혔어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는 먼저 상견례장에 도착했어요. 외삼촌도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지만 저와 아버진 그제야 호텔 주차장을 들어섰어요. 저는 수행비서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는 걸 보고 제가 예비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다 도착했어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버지 준비가 필요해서요. 예비 남편은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했지만 벌써 40분이 넘어가니 제가 다 불안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중간에 화장실에 가야 하니 저보고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했어요. 비서에게 아버지를 맡기고 전 양식당 예약룸으로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예비 시모는 웃지도 않고 창문을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늦었죠. 사고가 나서 도로가 꽉 막히더라고요. 여기 다 바쁜 의사 모셔놓고 늦는 것이 말이 되니? 미리 와서 준비하면 좋잖아. 시모는 외삼촌이 있거나 말거나 싫은 소리를 쏟아냈어요. 지배인이 들어와 주문하려는데 저를 보고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시모가 도끼눈으로 째려보더군요. 이런데 자주 오니? 돈을 그렇게 물쓰듯 쓰면 어떡해.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한 건데.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랑 약속하고 오셨잖아요. 정원 씨 삼촌도 계시는데 왜 그러세요? 여기 제가 예약하라고 박 선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원이랑 매영이랑 자주 오던 곳이라. 그렇게 안 비싸요, 사돈 어르신. 네, 저번에 보니 새아가 씀씀이가 해프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의사 집안 사람이에요. 의사 부인이 돈을 많이 쓰면 구설에 오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절제가 필요한 법이에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저와 약속했잖아요. 아니면 저 먼저 일어납니다. 예비 남편이 탁자에 있는 시모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일 텐데요. 그러자 시모가 입을 닫고 말더군요. 그때 똑똑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원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늦게 왔습니다. 예비 남편은 벌떡 일어나 비서 대신 휠체어를 밀어 제 옆자리에 고정해 주었어요. 시모는 인사도 없이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석 씨 어머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이 아비입니다. 아버지가 인사를 2번 해도 예비 시모는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엄마 인사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묵묵 답답이더니 갑자기 일어나 탁차를 툭 하고 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안 교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결혼 안 되겠어요. 며느리 될 아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이런 병신 집안하고는 결혼 못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집안이요? 예비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만하면서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계속 진격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착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드세고 잘난 척을 하는지. 그런데 뭐? 아버지 저 모양 저 꼴이면서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어? 이 결혼 못해. 안 해. 가자 우석아. 저는 진짜 한숨이 나왔어요. 병신이라니요. 삼촌도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버지만 허허하고 웃으셨어요. 아버지가 웃으니 예비 시모가 더 어안이 벙벙한 걸 있죠.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후회도 소용없지만 사과라도 하세요. 아니면 후회하십니다. 박 선생,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고 했잖아. 괜찮으세요, 매형? 병신 집안이라 안 해요. 제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억눌려 사는 것도 싫고요. 저는 갑니다. 우서가, 가자. 엄마 사과하세요. 이사장님이세요. 일단 사과하시라고요. 예비 시모는 어리둥절하게 서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직접 휠체어를 끌고 가셔서 시모 앞에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예비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 로고와 함께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떡하니 보였어요. 예비 시모는 그 명함을 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어떡하니 우서가. 어떡해요. 제가 미쳤나 봅니다. 시모는 명함을 주고는 달달 떨고 난리가 났어요. 놀라면 지린다고 하는데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병원장 어쩌고 타령했는데 정작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 이사장한테 이상한 말을 했으니 지를 수밖에요.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같은 대학 동문이요. 그거 더 창피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거지. 병신이라뇨. 그만해라 정원아. 그 말이 맞지. 다리를 못 쓰는데 그래서 못 하신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돌았나 봅니다. 결혼해야죠. 아니요, 해야 되죠. 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전 이 결혼 미련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원 씨 미안해요. 내가 연락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병신이요?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있나요? 외삼촌을 미리 이사장 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속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반듯한데 어머니가 엉망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넌 무슨 실수했어? 왜 너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나는 그게 더 싫어. 나야 병신이라고 하든 말든 왜 내 딸이 싫대? 결혼 안 할래요. 시모 생각하면 소화가 안 돼요. 미친 사람 같아요. 아들 직장 상사 조카라고 하는데 어디서 병신이래? 하여간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사람이 진중하진 못해도 솔직해. 그렇게 쉽게 속마음은 들었잖아. 아버진 세상에 다양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며 저보고도 이성을 찾고 흥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흥분이 오히려 일을 망친다며 차분하게 바라보고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예비 남편이 찾아왔지만 저는 방 안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문자로 미안하다는 말이 몇 번 왔어도 저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라 잠을 설쳤는데요. 새벽에 너무 잠이 안 오니 공원이라도 뛰어볼까 밖으로 나가니 아파트 입구에 예비 남편 차가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차에서 내려 다가왔어요. 초췌한 모습이 안타깝긴 했어요. 엄마가 이상하니 그렇게 고생이구나 하고 싶더라고요. 집에 안 갔어요? 왜요? 저는 박우석 씨랑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엄마와 의절하기로 했어요. 엄마 더 이상 정원 씨 앞에 오지 않을 거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결혼하는데 엄마는 없을 거예요, 이제. 결혼이요? 전 생각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행되겠어요? 그나저나 아버지는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가 이해한다고 하세요? 네. 엄마가 오셔서 사과라도 할까요? 하니 됐다고 하시네요. 정원 씨가 받아주시면 결혼은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박우석 씨, 생각 좀 해볼게요. 일단 돌아가세요. 오늘 업무 지장 있잖아요. 저는 겨우 예비 남편을 달래서 돌려보냈어요. 하긴 병원 이사장 딸이라서 그런 건가요? 예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 제 아버지가 이사장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는지 생각해봤어요. 예비 시모 성격이면 좋다고 했을 건데. 휠체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몸에 문제가 있어도 받아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시모였다면 병원에 골백번도 더 왔을 거예요. 소문이 무서웠다니 왜 그럴까 의문에 답이 풀리지 않았어요. 병원에 소문이 나도 나쁜 소문도 아닌데 지장이 없어 보였거든요. 이런 의문이 풀리기도 전에 예비 시모는 너무 뻔뻔하게 저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안 받으니 학교로 전화하고 또 찾아왔어요. 저는 전화도 차단하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 수업을 끝내고 집에 가려는데 조교가 헐레벌떡 뛰어와 학과장이 저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학과장 방에 가보니 이미 학과장과 예비 시모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왜 모교 학교의 전임 강사가 되었을까요? 학과장이 예비 시모 동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인사차 왔다며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모를 데리고 그 방을 나오게 되었죠. 캠퍼스 한쪽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자며 예비 시모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싫다고 뿌리쳐봤자 보는 눈이 많으니 오히려 이상해지겠다 싶었어요. 미안하다, 정원아. 한 번만 이해 좀 해줘라. 나 아들 중에 뇌성마비가 있었어. 그래서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그렇게 반응이 나와. 그때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우석 씨가 어머니랑 의절한다는데 아직 안 했나 보죠? 저는 결혼도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예비 시모라고 소개하지 마세요. 결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님에게 사과는 드리고 의절해도 해야지. 그게 네가 원하는 거면 다신 안 찾아올게. 우리 우석이 제발 버리지 마라. 지금도 매일 괴로워하고 있어. 사과하고 의절하세요. 그리고 다신 학교에서 저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좀 더 고민해볼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저는 할 말만 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어떻게 뻔뻔하게 찾아올 수가 있나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용서 빌었다고 하지만요. 아버지는 이해하고 용서해도 저는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았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뇌성마비였다고 내 아버지를 병신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비 신모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나올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게다가 예비 신모는 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달랐어요. 제 앞에서 용서를 빈다고 했지만 돌아서서는 이사장 딸과 결혼한다고 소문내고 있었어요. 그래야 제가 사람 눈이 무서워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고요. 사람들 눈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저예요. 남들 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라고 자기 인생을 함부로 굴리겠어요. 예비 시모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결혼하기 싫은 이유였어요. 우석 씨,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죠. 결혼이 아무리 우리끼리 한다고 해도 무리예요. 의절이 되겠어요? 천륜인데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어머니 의절 못해요. 벌써 병원에 자기가 이사장들 시모라고 하고 경비실을 통과했다는데 사과도 하기 전에 그게 말이 돼요? 예비 신랑 말대로 병원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예비 시모는 동창들 모이는 카톡방에서 벌써 자기 아들 병원 이사장 딸하고 결혼한다고 이야기했대요. 병원 입구 경비 요원들에게도 병원 로비에 있는 커피 전문점 사장한테도 자기가 이사장 따님 시모라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여기 내과 전문이라고 큰 소리를 쳤나 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모가 일주일 내내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해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뉴스라고 신이 나서 저한테 예비 남편이 전하는 거 있죠. 아버님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벌써 5번째 방문해서 무릎이 닳도록 비셨어요. 형이 뇌성마비라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랬다고 이해도 하시고요. 이제 정원 씨만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엄마는 의절해요. 그건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모르겠어요. 더 이상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결혼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저랑 결혼하고 싶은 예비 남편도 필사적이었어요. 물론 예비 남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장 딸과 이대로 헤어지긴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소문이 날대로 났는데 결혼 물을 수 있냐고 하셨고요. 예비 시모는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이미 의절해서 다신 안 본다는 서약서를 예비 남편이 써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석 씨 좋은 사람 같았어요. 실력 있는 의사고 허우대가 멀쩡했으며 주변 평판도 좋아요. 그래서 6개월 만난 사이며 결혼까지 염두에 두었는데요. 왜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며칠 후에 밝혀졌어요. 아, 진짜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맞는 건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두 모자가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집에서 시험 문제를 고르고 있던 일요일 오후였어요. 그때 외삼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몰래 잠깐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아버지 몰래? 그런 말은 외삼촌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외삼촌이 만나자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중국집 예약된 방으로 가니 어떤 여자가 삼촌이랑 함께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삼촌의 여자인가 싶었는데요. 그러기엔 여자가 너무 어렸어요. 20살 초반으로 보였거든요. 아버지 몰래 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누구예요? 삼촌이 대답도 하기 전에 갑자기 등줄기에 땀이 하나 씩 지나갔어요. 이래서 여자의 감이 무서운 건가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저를 찾아왔는지 감이 슬슬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감이 오시죠? 정말 예비 남편이랑 사귀고 있던 여자라는 겁니다. 임신 8개월이라고 하던데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미안하다 정원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진짜 미안해. 이 친구 우리 병원 간호사였는데 임신이래.
박 선생 아이란다. 그래도 임신은 너 만나기 전에 한 거더라고. 저는 말 없이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제가 못된 사람인가요? 갑자기 잘난 척하는 예비시모가 떠올랐어요. 간호대학원이나 나온 여자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라는데 나이도 20대 초반. 여자는 아예 작정하고 덤빈 스타일로 보였지만 울고 있더라고요. 이 여자를 보면 우리 선배님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가 오히려 궁금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왜 불러요, 삼촌. 저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결정한 것 바뀐 것 없어요. 아버지도 제 뜻대로 했다고 하고요. 이래서 소문내는 게 싫었구나. 저 갈게요. 알아서 잘 정리하세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동안 결혼을 해야 하나, 진짜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요. 역시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결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에게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했고 찾아온 예비 남편에게도 전화로 쐐기를 박았어요. 이미 예비 남편은 외삼촌에게서 많이 맞은 상태였거든요. 박우석 씨, 결혼 안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전화 차단합니다. 저는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자유였죠. 곧 방학이 다가왔고 저는 다음 학기에 지방대학 전임교수로 발령받았는데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아예 집을 옮겨버렸어요. 예비 남편은 매일 아파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경찰에 의해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 후 외삼촌 말로는 아무도 모르게 예비 신랑의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 어디서 개업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었죠. 그 여자랑 비밀로 결혼까지 했다는데 저는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 후에는 소식을 몰랐는데요. 시무는 총동창회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이사장 딸과 결혼 앞두고 배부른 간호조무사가 나타났으니 무슨 삼류 드라마에서나 나올 소재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이사장 딸은 그런 의사와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예비 남편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데 가끔 예비 시모가 생각났어요. 너무 싫어해서 그런 건가요? 자동차 고장으로 그날따라 터미널을 이용해 학교 통학을 했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터미널 아래 상가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가볍게 입을 면티를 사려고요. 근데 거기서 그 예비 시모를 딱 마주쳤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알아보긴 했거든요. 시모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시모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있었고요. 아기용품을 사러 왔는지 아무튼 한 보따리 들고 제 옆을 지나쳐갔어요. 백화점에서 당당하게 저한테 후배 선배하던 시모가 아니었어요. 외삼촌 말로는 그 여자가 애만 낳고 도망갔다고 해요. 예비 시모를 보고 식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예비 시모가 병든 남편의 아이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건사하느라 폭삭 늙었다고 했어요. 그니까 왜 병신이라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들긴. 그 말을 했으니 다행인 거지. 그 아이 나중에 업고 찾아와봐, 병원으로. 아님 식장으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하도 결혼하라고 하니 해볼까 하고 소개받은 내가 바보지. 그 간호조무사가 2억 뜯어갔다는데 아주 박 선생 선볼 때마다 와서 난리를 치나 봐. 너랑은 사귀는 줄 몰랐대. 아무튼 매형 귀에 안 들어가서 다행이지. 아님 나 죽었다. 그때도 그런 시댁 자리에 너 시집 보낸다고 나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잔소리 들었거든. 그동안 모아둔 재산 남편 병원비로 날려 여자한테 돈 뜯겨 애 키워야 해. 아마 시모는 똥줄이 타겠죠. 알아서 혼이 나니 전 미움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죠. 그리고 상황 판단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요새는 연애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남자 어머니 먼저 만나보려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부의 어느 고즈넉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중년 여자입니다. 사연을 한 편씩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보낸 사연이 소개가 된다면 그날은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집안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연 신청을 도전해보게 됐어요.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비록 제가 젊고 어린 시절보단 생기와 총명이 덜하다지만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보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전 기껏해야 땅 따먹기를 오락으로 즐기던 소녀였으니까요.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고 자라났던 시절 저희 집엔 조부모님이 함께 계셨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셨거든요. 고분만 셋이었고요.
제가 보기엔 고모들도 다 좋으시고 전부 효녀신데 조부모님께선 아들이 최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시면서 저희 친정 아버지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예뻐하셨습니다. 특히 친할머니께서 아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에 앞장을 서셨어요. 그래서 고모들을 향해선 곧잘 모진 말씀도 뱉으셨지만 친정 아버지에겐 순하게만 구셨고 저는 그런 모습을 봐오며 자라났습니다. 친정엄마께선 친할머니께 많이 시달리고 사셨어요. 우리 권영이가 어떤 아들인데? 우리 권영이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아들인데 너는 시집을 오면서 고작 그런 거적대기나 들고 와? 차라리 뻔뻔스레 맨몸으로 시집을 오지 그랬니? 친정 부모님 두 분이 결혼하셨을 당시 친정 엄마께선 이불을 해오셨다고 해요. 다른 건 없었고 간신히 이불만 장만을 해오셨던 것은 외가의 형편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딸을 시집 보낸답시고 외할머니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며 나름대로 이불을 좋은 것으로 해주셨는데 그 마음을 친정 엄마께선 익히 잘 알고 계셨기에 친할머니의 발언에 매번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요. 엄마께는 소중한 이불인데 그걸 친할머니께선 걸핏하면 트집 잡으시며 거적대기라고 비하를 하셨으니까요. 엄마께서 시집을 오신 지가 한창이었는데도 친할머니께선 두고두고 이불 얘기를 하셨으니 매사에 친정엄마께서 얼마나 시달리시며 힘든 시집살이를 하셨는지 능히 짐작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좋게 표현을 하자면 긍정적인 아이였고 나쁘게 표현을 해보자면 맹해서 별로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께서 저를 향해 계집애가 뛰는 거 아니다라고 하신다든지 그런 핀잔을 주셔도 헬렐레 웃기나 할 뿐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서열이 훨씬 위라서 친정 엄마께서 꼼짝을 못하고 당하고 사신다는 것 정도야 당연히 저도 본능적으로 알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엄마께선 아무래도 당신의 시어머니를 무척이나 싫어하고 증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당연하니까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란 한 갈래로만 나와 있지 않다는 걸 전 곧 알게 됐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나가셨다가 트럭에 치여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에 동네가 뒤집어졌고 친할머니께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셨다가 그대로 훈절을 하셨죠. 충격이 극심하셨기 때문인지 깨어나신 후로 계속해서 손발을 덜덜 떠셨고 말씀을 똑바로 못하셨습니다. 갈수록 입맛도 잃어가셨죠. 기력이 점점 쇠하시는 게 눈으로 확연히 보일 정도였어요. 저러다가 친할머니마저 얼마 못 사시는 거 아니냐며 친정 부모님께서 무척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으로만 지내실 거예요? 밥도 크게 한술 뜨시고 기운도 차리셔야죠. 특히나 친정엄마께서 눈물로 친할머니를 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요. 그토록 오랜 세월 시달리셨으면서도 친할머니를 향해 조금도 잘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시는 친정엄마의 모습에 전 놀랐지만 친할머니께선 그것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신 듯 보였어요. 어느 날 엄마께서 식사를 차려 방으로 가져다 드렸을 때 친할머니께서 눈물을 조용히 흘리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엄마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많은 감정들이 읽혔습니다. 엄마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신 친할머니께선 조금씩 혀가 풀리셔서 다시 말씀을 똑바로 하실 수 있게 됐고 주변에선 며느리의 효심이 시어머니를 살린 거라고 떠들었습니다. 애미야, 나는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떠난 이후 요새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옛날이라면 언제요? 아버님하고 처음 만나셨을 때요? 그건 애저녁에 잊어버렸어. 근데 딸 자식들한테 해준 것 하나 없이 퉁명스레 키운 것이 생각이 나질 뭐니. 딸은 어차피 출가 외인이라 없는 형편의 공부를 아예 시킬 필요가 없다고 못을 일찍이 박았던 게 왜 자꾸만 생각이 나던지. 너는 왜 아들이 아니고 딸로 태어났냐면서 내가 딸들한테 구박을 해댔던 것이 요새 자꾸만 생각이 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입맛도 없고 그렇다. 저승에서 네 시알비가 딸한테 미안하단 소린 못하고 여기 와버렸으니 어쩌나라고 나한테 한숨을 푹푹 쉬어대는 것만 같아. 그렇게 모진 태도로 딸 자식들을 키우면 안 됐던 것인데 네가 지금 나한테 잘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나도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나 보다.
저는 어느 날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됐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고모들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며칠 뒤에 전해 들었을 때 금세 납득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셨던 거죠. 그렇게나 모진 소리를 많이 듣고 사셨던 고모들인데도 할머니께서 함께 나들이를 다녀오자고 청하시자 세 분 다 무척이나 기뻐하시면서 즉시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엄마에 이어 또 한 번 사람의 마음이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엄마께 한번 여쭤봤어요. 할머니께서 그렇게나 사람을 힘들게 하시고 못되게 구셨는데도 왜 좋아하고 따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랬더니 엄마께서 싱긋 웃으시며 저와 눈을 맞추시고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민정아,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마도 결혼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우리 민정이가 결혼했다 치자. 근데 결혼 생활 도중에 힘든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민정이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럼 민정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해요? 그렇다면 결혼을 후회할 것 같아요. 괜히 결혼했다고 하면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질 것 같아요. 정확히 봤어. 사랑이란 건 겨우 고작 그런 것인 거야. 결혼을 하게 할 만큼 대단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한순간 식어버리고 사랑이 나쁜 감정으로 변하기도 한단다. 사랑했던 만큼 상대에게 실망해서 그래. 그렇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애초에 어떤 마음으로 결혼해야 될까? 그건 바로 민정아. 엄마 생각엔 있지? 희생이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더 희생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 드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란다. 희생이란 쉽게 말해 나보다 상대를 더 위하는 마음이야. 이런 희생 없인 사랑을 이어갈 수가 없어.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고모들은 희생을 할 줄 아는 분들이란 거죠? 맹하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났던 제가 웬일로 일찍 깨달음을 얻고서 그렇게 반문했을 때 친정엄마께선 즉답을 해주진 않으셨지만 긍정의 뜻과도 같은 미소를 저에게 보내주셨죠. 그 후로 저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도 이 희생을 당신의 아들에게만 펼치지 말고 딸들과 며느리에게도 베푸셨다면 많은 상황들이 달라졌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희생이란 것을 배우시고 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단 마음도 얼핏 품었죠. 저도 할머니와 왠지 가까워지고 싶단 생각을 품었던 때 또 한 번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고모들과 먼 지방 지역으로 여행을 가셨던 할머니께서 낙상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큰 고모 역시도 발을 헛디뎌 추락하시던 친할머니께 빠르게 다가가 도우려고 하시다가 같이 떨어지고 마셨죠. 할머니께선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고 고모께선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시다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다른 고모들이 알려주시길 할머니와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유독 큰 고모께서 싱글벙글 웃으시며 기뻐하셨었대요. 아이고 참나 진짜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내가 이 나이 먹고서야 우리 엄마 관심 다 받아보네.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주 신기하실 일이야. 집안의 장녀로서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아시면서 크셨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늘 엄마를 영원히 짝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하고 계셨던 게 큰 고모라고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모자도 새로 구입하시고 운동화도 깨끗하게 빨아서 신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모든 가족들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왜 이런 슬픈 일이 세상에 벌어져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이렇게 사고를 당해 떠나면 한순간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인 것만 같아 전 한동안 허무주의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고졸로 끝난 저의 학력에 대한 변명일 수 있겠어요. 전 학창 시절을 심적으로 방황하며 보내고 말았고 부모님께선 저에게 감사하고도 슬픈 말씀 건강하기만 해라 소리를 항상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어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기만 해도 그것 또한 인생의 복이라고 하셨죠. 제가 느끼기에 원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던 분들은 아닌 것 같았는데 집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저뿐만 아니라 두 분도 변화시킨 듯 했습니다.
전문대를 가려면 갈 수 있었지만 시간 낭비가 될까 봐 그러지 않았고요. 대신 대학 간 친구들이 공부할 때 전 좀 더 이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고졸 출신이라는 한계에 더 부딪힐 때도 있어 마음이 복잡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멈춰선 적은 없었네요. 허무주의에 시달리며 학창 시절을 많이 허비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젠 좀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 좋게 봐주는 눈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저에게 남자 소개도 종종 들어오게 됐어요. 거절을 할 때도 있었고 궁금해서 만나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 남자가 남편이었죠. 솔직히 밝히자면 전 처음부터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랬는가 하면 대학도 잘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데 어딘가 성격이 허술하고 사회생활에서 상처도 잘 받는 편이라 제가 왠지 지켜주고 보듬어줘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전 매력을 느꼈고 모성애 비슷한 게 발동되었던 듯 싶어요. 좋은 마음으로 만나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됐고 남편이 자기 집안은 자기가 알아서 설득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웬 설득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나중에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집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나쁘끄럽게도 아직 부부가 되기 전인데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생명이었고 저희 부부는 혼비백산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었죠. 친정 부모님께선 저에게 축복의 말씀만 해주셨지만 시댁 식구들은 거의 저를 저주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요. 너는 뱃속 아이가 외탁하지 말고 친탁하길 바라면서 태교해라. 알았니? 네? 아이가 꼭 친탁을 해야만 하나요? 당연하지. 그럼 설마 아이가 고졸인 널 닮는 비극이라도 벌어지길 바란단 거야? 고졸 소리에 제 속이 끓어올랐죠.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으나 전 시어머니께 그럼에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웃긴 얘기 같지만 돌아가신 제 친할머니가 떠올랐거든요. 고모들에게 막말은 퍼부으시고 친정 엄마를 못 살게 구셨던 어렸을 적 봤던 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친정 엄마의 말씀을 떠올리며 제가 참는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건강하고 예쁜 딸이 태어났을 때도 시어머니께선 애가 엄마를 안 닮아서 다행이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고 시누이와 작당을 하며 절 험담하시는 건 기본이셨으며 제가 시댁에 가면 절 종부리듯 하셨습니다. 저는 육아부터 온갖 집안일, 심지어는 직장까지 다녀야 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으나 당신의 아들에겐 한없이 너그러우셨죠. 저에게 항상 우리 아들 밥 잘 차려라 말씀을 잊지 않고 하셨던 시어머니의 그때 음성이 오늘따라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너는 애도 낳았으면서 어쩜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행동이 여태굼뜨니? 뭘 알려주면 제대로 한 번에 해내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역시 가방끈이 짧으니까 매사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도 짧은 것이겠지. 그렇다고 집안이 받쳐주기를 해 뭐를 해? 제 자존심을 짓밟아 놓는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제가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았네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게 제 자존심을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했습니다. 언젠가는 시댁 식구들이 절 좋아하고 반겨주고 알아주는 날이 올 거라고 믿은 것도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이 무심해지고 시큰둥해지고 가정일에 소홀하기만 한 남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제 남편이고 제 아이의 아빠란 이유로 항상 존중을 다해주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더 많이 희생하는 나날이었지만 속으로 괜찮다고 여기면서 지냈어요. 커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웃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죠. 딸은 무척 총명한 아이였어요. 특히 말을 또박또박 잘했답니다. 희생이 미덕이란 생각만으로 결혼 생활을 참아내기 힘들 때에는 딸을 키우는 보람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으로도 저는 만족한다고 여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다면서 무척 뿌듯해하는 거예요. 절 닮아서 그런지 그림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은 제 딸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몰래 해왔기 때문에 전 바로 웃음부터 났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그림으로 그렇게나 칭찬을 받았단 말이야? 대체 무슨 그림일까? 엄마 생각엔 저번처럼 꽃을 그린다고 해놓고 지렁이를 그려온 게 아닐까 싶은데? 아니야, 엄마. 이번엔 사람을 그렸단 말이야. 이것 봐. 내가 제일로 잘 그렸다고 선생님이 다 칭찬해 주셨어. 색깔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쓴 건 나뿐이래. 어머, 그렇구나. 진짜네? 우리 수민이가 이렇게나 알록달록하게 색깔을 쓸 줄 알았어? 대단하다. 우리 수민이 정말 멋진데?
근데 무슨 사람들을 그린 거야?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야? 엄마, 딱 보면 모르겠어? 선생님도 내가 뭘 그렸는지 못 맞히던데? 어른들은 다 봐본 것 같아. 이거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가족 사진을 직접 그린 거란 말이야. 뭐?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 아이고, 엄마가 미안해, 수민아. 엄마가 눈이 나빠서 얼른 못 알아봤나 봐. 지금이라도 잘 살펴볼게. 어디 보자. 여기 귀여운 공주님이 우리 수민이구나. 그럼 여기 옆에 꼬마 왕자님은 누구야? 그건 해피. 해피는 털이 갈색이니까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해줬어. 키우는 강아지도 가족이라고 넣어준 것도 모자라 강아지 모습이 아니라 사람 친구처럼 그려 넣어준 딸의 마음이 예쁘게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순수한 아이의 동심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이의 눈으론 제 남편도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것인지 실제보다 왠지 모르게 풍채가 좋아 보여서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의 옆에 그려진 여자, 그게 바로 뻔히 저였죠. 우리 수민이가 엄마를 이렇게 이쁘게 그려줬어? 역시 우리 수민이가 최고야. 엄마 너무 행복하다. 그럼 엄마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이모야? 아님 고모야? 꽃집 엄마잖아. 엄마는 그것도 못 알아봐? 음, 꽃집 엄마라니? 그게 누군데? 꽃집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엄만 진짜 바보야. 내가 지금 엄마 말고 꽃집 엄마 얘기하는 거잖아. 나한테는 엄마가 두 명이니까. 엄마가 두 명이라니. 우리 수민이가 유치원에서 재밌는 농담을 배워왔네. 수민아, 세상에 엄만 한 명뿐이야. 다른 사람을 두고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꽃집 이모, 꽃집 아주머니 이렇게 불러야지. 아닌데. 나는 엄마가 두 명이니까 꽃집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야. 난 맞게 말을 했는데. 엄마, 왜 나를 혼내? 엄마 미워. 딸이 토라졌는지 입술을 삐죽 내미는 순간 저는 갑자기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아났습니다. 딸이 농담이나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토라진 딸을 달래면서 차분하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수민아, 엄마가 몰라서 이러는 거야. 우리 수민이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기분 풀까? 어? 우리 착한 수민이가 기분 풀고 꽃집 엄마 얘기 좀 해주라. 엄마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꽃집 엄마가 도대체 무슨 존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연 딸에게서 들은 얘긴 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이 해준 이야기에 따르자면 남편에겐 저 말고 다른 아내가 있으며 시댁 식구들도 모두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분노인지 충격인지 모를 것으로 덜덜 떨리는 제 몸을 억지로 가라앉히며 그 꽃집 엄마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물어봤죠. 딸이 하는 이야기로는 일단 1년은 충분히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던 건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던 딸이 갑자기 아차 하는 얼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 맞다. 이거 엄마한테 해주면 안 되는 얘긴데? 아, 내가 실수했다. 아, 큰일 났다. 엄마한테 알려주면 큰일이라고 아빠가 그랬는데, 아, 다들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내가 까먹고 실수해버렸어. 아, 그래. 우리 수민이한테 아빠가 꽃집 엄마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나 봐. 또 누가 수민이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 응?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는데? 엄마한테 말해줘봐. 엄마가 비밀 지킬게. 우리 수민이야 얘기했다고 절대 알리지 않을 거야. 우리 둘만의 약속이야. 진짜? 정말이지? 그럼 약속해. 내가 얘기한 거 엄마가 비밀 꼭 지켜주기야. 꽃집 엄마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 제일로 나한테 많이 그랬단 말이야. 예상은 했으나 역시나 시어머니가 거론이 되자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웃집 애기 엄마한테 찾아간 다음 딸을 몇 시간 정도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냉정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간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차마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지냈었고 설마 딸에게서 엄마 취급인 내연녀가 존재하며 시댁 식구들도 다 알고 있단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할 거라곤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바였습니다.
어디까지 현실일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의할 점이 있더라고요. 바람을 알게 됐다고 해서 절대로 흥분하거나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랬다가 괜히 일도 그르치고 심지어는 역으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람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보며 애써 냉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을 보면 이성을 잃고 사실 여부를 제가 따지게 될 것만 같아 걱정이었죠. 그러나 이런 제 걱정이 참으로 무색한 것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 갑자기 회식이 잡혀버렸네. 이렇게 갑자기 무슨 회식을 금요일도 아니고 수요일에 하는 거야? 저번에도 몇 번 이런 적 있었잖아. 오늘 아무래도 늦게까지 회식 달릴 것 같으니까 수민이하고 당신하고 먼저 자고 있어도 돼. 생각해보니까 뜬금없이 회식이 잡혔다고 말을 해오던 남편의 전적이 몇 번 있었죠. 그런데 그땐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됐건만 지금은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손이 다 떨려왔습니다. 정말로 회식을 가는 게 맞는 건지부터 의심이 들었어요. 이미 의심의 싹이 이토록 자라난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기로 했어요. 불륜의 증거를 전문적으로 잡아준다고 알려진 흥신소를 찾아간 겁니다. 비용은 비상금에서 마련했죠. 남편은 설마 하니 제가 비상금을 이런 곳에 쓸 줄은 꿈에도 모를 터였죠. 의뢰를 맡길 땐 이런 걸 정말 맡겨도 되는 건가 싶어 걱정이 됐지만 거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불륜 커플들이 없었으면 그 업계는 진작 망했을 거라고 했죠. 그만큼 불륜을 많이 저지르고 그 내막이 기상천외할 때도 잦다고 했습니다. 씁쓸한 기분이 들면서 저뿐만 아니라 남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는 것에 조금 안심이 됐던 것도 같아요. 딸의 입당속은 철저히 시켜놨으니 제가 설마 본인의 뒷조사를 하리라곤 남편이 꿈에도 모를 것이고 만약 뒷조사에서 별다른 것이 안 나온다면 가정의 평화는 쭉 이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제가 받아든 결과물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네? 저 정말로 제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것도 꽃집을 운영하는 여자요? 예전에 만났던 사이로 추정이 되더군요. 여기 정리한 자료 있으니까 한번 넘겨보시죠. 예전에 만났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뭐죠? 제 남편이 그 여자하고 대학 다니던 시절에 사귀었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공개적인 커플이었다니. 저는 남편의 뒷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살펴보며 경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막은 이러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대학 다니던 시절을 사귀었고 대략 3년 정도를 만나다 헤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보다 2살 연상으로 유복한 집안의 고명딸이었죠. 그 여자는 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딸 정도로 배경도 좋고 머리도 좋았지만 결혼을 하면서 일을 내려놓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곧 임신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랬지만 문제가 생겨 아기는 유산됐고 그러면서 2번 다신 임신하기 어려울 거란 병원의 소견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부부간의 불화를 불러왔던 듯 싶어요. 유산 이후 1년 만에 이혼을 한 것입니다. 집안에선 어떻게든 재혼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결혼 생활에 질릴 대로 질린 상태라고 주변의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요. 열심히 병원 치료를 받으면 혹시 임신이 다시 가능할지도 모른다면서 그 가족들이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그 여자는 임신에서도 마음이 떠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 임신은 2번 다시 없을 거라고 말을 하며 다녔다더군요.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려 꼿꼿이 수업을 듣다가 아예 그쪽으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꽃집이나 운영하면서 조용히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제 남편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2사람이 다시 만난 건진 뒷조사에서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다만 2사람이 바람을 피운 게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다는 것만은 확실했고 이것이 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매일같이 농락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이나 임신 생각이 없는 딸이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놀면서 재밌게 지내는 것을 그 집안에선 좋게 봤다고 합니다. 또한 시댁에서도 그 여자를 반겼다고 해요.
잘 사는 집 딸이니까요. 게다가 고학력자, 엘리트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 지지해 주었고 한술 더 떠서 제 딸을 그 여자에게 소개시켜주며 또 다른 엄마라고 칭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역겨웠어요. 어디까지나 아이 엄마는 저인데 바람난 여자한테 엄마라는 호칭을 준 건 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어린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을 아주 즐기고 있는 것인지 제가 딸에게서 꽃집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날, 남편이 회식이 잡혔다고 했던 날도 둘이 만나서 밤에 함께 시간을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이 잘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해왔던 희생, 헌신, 그 무엇 하나 보답받을 수 없었던 행위였던 사실이 절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한 집안, 한 방, 한 침대에서 살고 있는 제 남편이란 작자가 철저하게 절 농락했다는 사실도 절 돌아버리게 만들었지만 다 같이 한 통속으로 절 바보 만들었던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뒷조사 결과에서 같이 딸려온 사진들이 몇 장 있었어요. 그 여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진들이라고 하던데 꽃집의 구석에 걸려 있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구석이라지만 보란 듯이 매장에 전시를 해놓았다는 것이 소름 끼쳤어요. 그 사진들은 남편과 딸과 함께 그 여자가 셋이 찍은 사진이었고요. 시댁 식구들 남편과 함께 어딘가로 놀러가며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언제였는지 몰라도 절 빼고 모두가 모여 한마음으로 행복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피눈물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었죠.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됐고요. 마주한 진실 앞에 머리가 아프도록 울고 난 전 제 자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 취급을 당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 맞냐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면서 그런 나약한 질문이나 쏟아내며 그들에게 응징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시간을 날리는 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차분하게 정리해둔 저는 가장 먼저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제 안에 순수한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그 여자 정도 되는 인물이 아무리 실패한 결혼 생활이니 임신하기 힘들어진 몸이니 하더라도 왜 애까지 딸린 남자하고 놀아나고 있는지 답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아담한 꽃집이더군요. 통유리로 이루어진 매장이 이뻤습니다. 레이스가 달린 앞치마를 하고 기다란 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려 묶은 그 여잔 딱히 동안이 아니어서 자기 나이로 보였지만 수수하고 청초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요컨대 남자들이 잊지 못하는 자기만의 첫사랑 같은 이미지와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 그 여자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매만지던 꽃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더군요. 제가 누군지 아시는가 보네요. 네,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커피는 됐고요. 얘기나 좀 해주세요. 절 어떻게 아시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그 여자를 보면 당장 뺨이라도 내려칠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마주하니까 머리가 오히려 차갑게 식더라고요. 제 소중한 딸이 이 여자를 또 다른 엄마라고 여기며 그렇게 불러왔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잔 제 앞에서 무척이나 태연하게 제 남편과 만남을 이어온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본인들이 입을 열지 않는 한 비밀이 영원할 거라고 여겼지만 자긴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분명 멀지 않은 때에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덧붙이길 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관계고 전 그 사이에 어쩌다가 보니 끼어버린 이물질이라 그랬어요.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에게서 제가 이물질이란 소리를 듣게 되다니 인생이란 참 잔인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 저 같은 이물질을 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냥 뒀을까요? 진작에 저 같은 이물질을 치워버렸으면 될 일인데요. 그 이유가 그쪽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했던 점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진짜 사랑을 찾아서 바람을 피우는 거라면 시댁 사람들도 다 인정을 했다면 왜 제가 여태까지 이혼의 이응자도 마주하지 않고 살아온 것일까? 그게 희한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내어놓은 답변을 듣고 제가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제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전 이혼을 겪어본 사람이라 다시 누군가와 재혼하는 건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혼하고 저한테 온단 걸 말렸습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사랑이신데 결혼은 하기 싫어서 불륜 관계로만 지내셨다. 머리털 나고 들어본 얘기 중에 가장 황당하네요. 거기까진 내가 그렇다 칠게요. 근데요, 우리 딸, 우리 수민이한테서 엄마 소린 왜 듣고 자빠졌던 거예요? 아무리 진짜 사랑이랍시고 포장해봤자 결국은 더럽고 역겨운 불륜일 뿐인데 거기 왜 애먼 어린아이까지 끼어들게 만든 거냐고요. 제가 그러도록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너무 애같하게 제가 수민이와 잘 지내길 원하셨기 때문에 따랐던 것뿐이에요. 어머님이요? 제 시어머니요? 그분이 왜요? 그분이 당신한테 뭐라고 그랬는데요? 쭉 지내다 보면 제가 결국 그 사람과 진심으로 결혼까지 하고 싶어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아이와 미리 친해지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저도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뿐 아기 자체는 무척 좋아하거든요. 이쁘고 똘똘한 수민이 보자마자 저도 마음이 녹아내렸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아이에게서 엄마 소리 듣게 됐네요. 이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가 막혀. 미안하다고 하면 단가요? 어린아이에게 더러운 경험을 하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럼 끝인가요?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한다고 쳐요. 그쪽 때문에 제가 이혼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울 건데? 그건 본인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 가족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제가 아이를 다시 가질 거란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민이에게 욕심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미친년을 봤나. 왜 집안 좋고 머리 좋은 여자가 처자식 있는 유부남하고 붙어먹는가 싶었는데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랬구나. 이제야 명료해지네. 당신 두 번 다신 우리 수민이 근처에도 가지 마. 수민이 내 딸이야. 그 역겨운 불륜놀이에 감히 끼워도 될 존재가 아니야.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미 모든 일은 벌어진 뒤니까요. 태어나기 짝이 없는 그 여자의 태도를 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제의 여지도 없겠더라고요. 마음을 단호하게 잡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됐죠. 저는 그 여자의 얼굴에 가운데 손가락을 날린 후 매장 앞에 침을 뱉고 떠났어요. 마지막에 당황한 그 얼굴을 보니까 그나마 기분이 좀 낫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화가 난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당신 희연이 가게 찾아갔었어? 가서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했길래 희연이가 상처를 받아서 우는 소리를 내? 잠깐, 수민이 어디 갔어? 안 보이네? 딸이 안 보이는 것보다 상간녀의 아니가 먼저인가 봐. 역시 자식까지 두고서 바람 피우는 미친놈의 사고해론 정상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암튼 수민이 어딨어? 그리고 대체 어떻게 알고서 희연이 가겐 찾아간 거야? 그년 이름이 희연인지 나발인지 안 궁금하니까 자꾸 말하지 마. 날 더 이상 자극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너희 년놈들을 찢어 발길 준비가 돼 있거든. 뭐라고? 당신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상대를 만난 게 죄는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남녀감의 끌림인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었어. 당신은 내 아이를 낳아준 엄마이고 함께 있으면 안정적이고 좋아. 당신은 당신대로의 매력이 있어. 그럼 개소리를 지금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내가 만만하구나. 내가 바보 천치로 보이는구나. 그래. 이런 취급이나 받도록 내 자리를 내가 만든 거겠지. 호구처럼 당신 맞춰주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 혼자 노력하면서 그렇게 멍청하게 지내온 대가가 지금 이건 거야. 지난 날을 죽도록 후회해. 제발 이러지 마. 차분하게 우리 같이 생각이란 걸 해보자. 나 솔직히 집에 오기 전까진 당신이 희연이 많이 괴롭힌 것 같아서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좀 가라앉았어. 당신도 나에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같이 해결법을 좀 찾아보자. 우리라니? 잘못은 너 혼자 있는데 왜 거기 날 끼워놨니? 어? 이 미친놈아. 너 지금까지 나한테 사과 한마디도 안 한 거 알아? 미안하단 상투적인 인사 한마디를 안 한 거 알고 있냐고, 이 나쁜 놈아. 근데 내가 널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받아줘? 이미 다 끝났어. 그니까 해결법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짜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제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외치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늘 져주면서 살았던 제가 이렇듯 폭발한 게 믿어지질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것마저도 가짱키 느껴졌습니다. 수민이 지금 자기 외할머니하고 재밌게 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쭉 우리 수민이 걱정은 하지 말았음에. 내가 키울 거니까. 당신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서 잘 키울 거야. 그런 줄 알아. 안 돼. 수민은 내 딸이기도 해. 당신이 뭔데 그런 결정을 혼자서 내려? 절대 용납 못해. 그래? 그럼 결정해. 수민이야? 아님 그년이야? 하나만 선택해. 수민을 선택하면 그녀는 죽는 그날까지 두 번 다시 만나질 않겠다고 각설써. 만나면 전 재산을 나랑 수민이한테 주고 이혼한 뒤 멀리 떠나버리겠다는 각설 써야 돼. 어떡할래? 당연히 우리 딸이 우선이지만 내가 그런 각서까지 쓰길 좀. 빈말이라도 쓰겠다고는 안 하네. 잘 알았어. 이제 끝이야. 넌 네 맘대로 바람 피우면서 애기 데리고 불륜에 껴넣기도 했는데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는 결정 내 마음대로 내리는 게 왜 안 돼? 넌 되고 난 안 돼? 웃기는 놈이네. 넌 나한테 박살날 각오나 해. 반성 따위 없는 뻔뻔한 남편의 모습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 정,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척이나 강하게 나온 것에 놀라서 압도당했던 남편은 정신이 조금 들자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토록 죽을 죄를 지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난리를 쳐댔습니다. 개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줄 이유는 없었죠. 깔끔하게 무시했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망설임 따윈 없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 시댁이 뒤집어졌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와 제 뺨을 치셨습니다.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같으니라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에게 그딴 모욕을 안겨줘? 모욕을 당한 건 전데요. 제가 모욕당하는 것에 어머님도 일조를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혹시 치매라도 오셨어요? 역시 이래서 근본이 처단 것과 애초에 상종을 하는 게 아니었어. 집안이 빵빵하고 가방 끈독인 그런 여자를 진작에 며느리로 들었어야 했는데 네가 해낸 것이라곤 우리 집안에 손주를 안겨준 것밖에 없구나.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넌 개운하고 가볍게 재혼자리나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너도 그게 낫잖아. 어떻게 치매가 세게 왔나 보네요. 전 전에 없이 당돌하게 맞섰고 충격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선 더욱 분에 차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쳤을 때부터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할 준비를 마쳐놓고 뺨을 맞자마자 버튼을 누른 뒤였습니다. 그 뒤로 일부러 더 도발을 했던 것이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온갖 분풀이를 하고 계실 때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정신이 혼미한 척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경찰? 갑자기 경찰이 왜 출동을 해? 얘는 왜 또 쓰러진 거야? 나 미치겠네. 시어머니께선 경찰차를 타셨고 전 구급차를 탔습니다. 일이 커지고 말았죠. 이혼 소송에서 가뜩이나 유리한 제가 미치도록 더 유리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개거품을 물었어요. 그제서야 뭐가 잘못됐다고 느꼈는지 저에게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엄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워낙 마음이 약해서 옛날에 잠깐 만났던 여자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그것뿐이었어. 사실은 나한테 당신뿐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헛짓거리란 거야. 수민 엄마, 나 용서해주면 이제 앞으로 정말 잘할게. 기회 좀 줘라. 잘못했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저에게 싹싹 빌더군요. 이런 사과를 할 줄도 아는 남잔지 처음 알았네요. 전 그 사과를 거절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애가 타들어갔고 그 다음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 저에게 눈물의 사과를 해댔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절 기만한 걸 후회한다 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며 악어의 눈물이란 생각만 들었죠. 전혀 진심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연하게 입을 열었어요. 차라리 이걸 그냥 잘된 기회라고 생각하시죠. 이혼하고 나면 아들의 새 출발을 지켜보실 수 있잖아요. 그 여자 임신이 아주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도해보면 아이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 집안 경제적으로 괜찮다면서요. 돈을 퍼부으면 안 될 일도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 네가 정 그렇다면야 나도 뭐 최대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혼 소송 중이잖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묵사 말라고 있는데 네가 소송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절 기만해 오신 거 스스로 인정도 하셨잖아요. 근데도 제가 이혼 소송으로 정당한 승리 하나 쟁취하지 못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양심이 없는 건 아니시죠? 제가 조용히 일침을 가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입술만 꽉 깨물 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돌아서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년인 줄 몰랐다며 자기들끼리 불만 어린 중얼거림을 뱉더군요. 그게 다 들려서 저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전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아주 완벽한 승리였기 때문에 남편 놈은 탈탈 털렸습니다. 어린 딸도 당연히 엄마인 제가 키우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남편은 딸 앞에서 눈물 쇼를 펼쳤지만 크게 소용이 없었죠. 아빠, 꽃집 엄마는 엄마가 아니었어? 그냥 아줌마였어? 근데 아빠가 나한테 그 아줌마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켰던 거야? 아빠 진짜 이상해. 어, 아니야, 수민아.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아빠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아빠가 엄마한테 상처 줬어? 엄마한테 잘못했어? 외할머니가 그랬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아주 큰 잘못을 해서 이제 같이 못 사는 거래. 나 아빠 미워. 아빠 싫어서 이제 안 보고 싶어. 영특한 딸의 활약에 전 남몰래 미소를 지었고 남편 놈은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훔치며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여자와 장밋빛 미래를 그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미래 따위 제가 선사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 그 여자의 꽃집에 찾아갔을 때 성능 좋은 녹음기를 숨겨간 바였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그 여자의 모든 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흥신소에게 맡긴 마지막 의뢰였죠. 또한 꽃집이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이 저질스러운 불륜의 내막도 다 퍼뜨렸습니다. 가장 관건이었던 건 그 여자의 전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 거였죠. 녹음 파일도 보냈고요. 제 기대대로 그 전 남편이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할 연락은 아니었고요. 비웃고자 함이었겠죠. 그러자 그 여자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수치심에 꽃집도 닫아버렸어요. 진절머리가 나는 전 남편에게 비웃음을 당한 게 견디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놈의 직장에 일부러 이혼 결정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문이 직장에 쫙 퍼지게 됐고요. 직장의 사내 커뮤니티에도 전 남편 놈의 불륜 일화들을 쫙 올려서 퍼뜨렸어요. 전 남편 놈은 도망치듯 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본인들이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연놈들은 상황이 그렇게 되자 본인들의 힘든 것에만 초점을 맞췄고 서로가 더 힘들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원망하다가 헤어졌더라고요. 우습게도 겨우 그 정도 사랑이었던 겁니다. 저는 친정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집을 얻어 딸과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친정과 멀지 않은 동네였고요.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서 딸에게도 미안했는데 새로운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하며 발랄하게 지내는 딸의 모습에 곧 안심을 하게 됐답니다. 전 남편 놈은 미치게 후회를 한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친정 식구들도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줬어요. 그쪽엔 이제 일말의 정 같은 것도 안 남아 있었으니까요. 전 시어머니께서 깊은 상심으로 결국 쓰러지셨다는 후문이 들려왔을 때도 별로 안타깝지도 않더라고요. 자업자득이란 생각만 들었네요. 전 딸과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다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재혼 생각은 크게 없었고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기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진 않았고요. 다만 좋은 감정으로 오랜 세월을 만나고 있답니다. 그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일찍이 사별을 겪은 뒤 재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경우였기에 저와 어느 정도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정말 매너가 좋고 성품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딸한테도 정말 잘해줘요. 딸이 사춘기 때 저하고 많이 싸우기도 해서 제가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시기에 저도 어쩌지 못했던 딸의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준 사람이기도 하답니다. 정말 편안한 인연이에요. 이렇듯 잘 지내고 있는 일상의 옛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랍니다. 저는 딸과 무척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크고 작은 행복들이 잔뜩 내려앉길 바라겠습니다.